어제는 참, 왜 그런데? 아, 덥다고 뒤에? 그럼 일찍 좀 틀어놓을 것이지. 눈치 보고, 눈치 보지 말아요. 일찍 틀어놓지. 어제는, 뭐, 다들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저는 굉장히 가슴이 좀 아팠어요. 뭐 이렇게 눈물도 좀 나고 생각하면 정말 세상에 이런 일이 또 있나. 우리 대한민국에 큰 손실을 입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 할 때는 제가 뭐 그때는 정치를 전혀 모르고 뭐 이렇게 기도에 전념한다고 세상 돌아가는 게 어떻게 되는지 몰라서 그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이렇게 뭐 대단한 건지 몰랐는데 그 이후에 쭉 이렇게 세상에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그 대한민국에 커다란 큰 인물을 하나 잃었구나.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제도 또 한 사람의 큰 인물을 잃었다라는 것에 정말 아프더라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우리 서민들을 노동자나 서민들을 이렇게 대신해주는 우리의 입장을 대변해주는 그런 분이잖아요. 그분께서 뭐 어떻게 살았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근래 이제 작년, 재작년 언론을 통해서 이제 나오는 거 말고는 없는데 그냥 듣기로는 이제 평생을 노동계 쪽에서 그 열악한 환경인 건 여러분들도 잘 알잖아요. 울산에는 더 이제 노조가 잘 발달돼 있어서 울산 사람들은 노조 환경이라는 게 얼마나 열악한지 다들 잘 알 거고 어떻게 지금 현재 노조가 여기까지 왔는지는 정말 선배들의 피땀을 흘리고 좀 목숨 바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노회찬이나 심상전 이런 사람들이 없었으면 아마 현대 노조도 없었을 거고 앞에서 이렇게 정말 죽을 위험을 몇 번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싸워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서민들이나 노동자가 숨이라도 쉴 수 있는 그런 시대이지 않나 싶어요. 지금 뭐 정부의 여러 가지 그 정책들이 많이 발표되고 최저임금이 발표되고 그러는데 중요한 것은 이제 최저임금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정말 땅값이 너무 오르고 건물값이 너무 올라서 또 그걸 모두 다 대출로 사고 하다 보니 이 건물주는 임대료를 비싸게 안 받을 수가 없는 그런 처지고 또 프랜차이즈 대표들 대기업에서 뭐 이렇게 마트니 아니면 24시간 편의점이니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것들을 하면서 가지고 가는 비용이 떼가는 것이 너무 많고 그러니 이제 사업주들은 대리점들이라 할 수가 있겠죠. 대리점들은 모두 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이 얼마나 부담스러웠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것의 원인은 빈부의격차가 너무 커지고 우리 부동산이 너무 세지고 또 대기업의 이익을 너무 이렇게 방관해줬다라는 거죠. 정부에서 국회에서 대기업이나 아니면 이제 대기업들이죠. 그런 점주가 아니라 대리점들을 다 모으는 뭐라 하지 사장들 저 위에 하여간 이제 피자집 하면 피자아웃에 거기에 스타벅스 하면 스타벅스 그 위에 그걸 뭐라 하나요?
하여간 이제 본사, 그래. 본사에서 떼가는 게 너무 많은데, 우리 현행법이라는 게 본사에는 혜택이 크고, 이 대리점들에게는 뭐 그야말로 이제 노예 계약처럼 그렇게 돼 있는 것이, 그런 걸 바꾸려고 해도 바꿀 수가 없어요. 그 국회의원들은 모두 다 잘 사는 사람들을 대변해줬어요. 만약에 이제 이런 이제 정의당이나 예전 노동당이나 이런 당의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 더 심했겠죠, 이런 게. 그런데 그 뭐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래도 그런 분들이 있어서 그나마 뭐 이렇게 더 이상 나빠지진 않았었습니다. 이분이 아직도 할 일이 정말 많은데 이제 막 이제 다시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당선돼서 지금 원내 진입까지 했잖아요. 정말 어려운 일인데 평화당하고 연대해서 원내 진입까지 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 더 많아졌는데 지금 이 현 상황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정말 할 수 있는 게 많은데 이제는 이게 정말 그 사실일까? 나는 처음에 SNS 올라온 걸 보고 농담으로 한 건가? 이거 농담 아니야? 생각했는데 바로 검색해 들어가니까 그렇게 됐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 믿기지가 않아요. 이것은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자꾸 부정하고 싶어요. 이렇게 이분이 이제 계속 더 성장하면 피해 입을 사람들이 적지가 않거든요. 우리 서민들이 피해 입는 게 아니고, 이제 그 이미 기득권층에서는 참 쉽지가 않겠죠. 이분이 점점 더 힘을 더 쓰고 더 많은 것을 이야기하고 그러면 겁나는 사람들이 있을 텐데 그냥 느끼면은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조작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안타깝습니다.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커다란 인물을 또 한 번 잃게 된 것 같아서 이런 일이 되풀이되지 말아야 되는데 그 노회찬 원내대표의 극락왕생을 정말 바랍니다. 다시 돌아와서 극락세계 잠깐 다시 돌아와서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돼줬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고조 최증선사, 고조 스님의 속성은 김씨고 충남 공주 태생이라네요. 꿈에 항상 꿈 얘기가 나오네요. 멋진 꿈에 태양이 공중에서 달리다가 빛을 타고 배를 관통하였는데 그 후에 회임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꿈 정말 꾸기 어려운데 호랑이 꿈이나 용 꿈은 꿨다는 얘기는 들었어도 태양이 빛을 타고 태양이 공중에서 막 달리다가 공중에서 막 달린다는 것은 태양이 빨리 이렇게 고속 카메라 돌리듯이 쭉 이제 올라갔다는 건데요. 빛을 타고 관통을 해? 도대체 어떤 꿈인지 처음. 또 기간이 지나도 낫지 못하더니 역시 늦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늦게 낳는 게 꼭 나쁜 게 아닌가 봅니다. 그러더니 육류와 비린 것을 먹지 않고 탁주나 단술 마시는 것을 끊는 등 정계로 태교를 하여 또 재물을 헌납해서 복전을 쌓으면서 그때서야 비로소 분만을 해서 집안의 근심이 사라졌다라고 그럽니다. 이제 결국은 엄마 때문에 안 나온 거잖아. 엄마가 비린 거 먹고 이래가지고 이제 복도 안 쌓고 이래가지고 왔는데. 어린 시절 여기에 보면 이게 별로 믿기지 않은 게 강보에 쌓여 있을 때 그때 아무것도 모를 때잖아요. 그때 내 마음도 모르잖아요. 어린 시절에도 완전히 세속을 떠날 마음이 있었대요. 그때에도 또 7, 8세 무렵에 세속의 인연을 어릴 듯을 품었대요.
정말 애늙은이네. 그리고 양치는 부기로도 만류하기 어렵고 재색으로도 묶어놓지 못함을 알고는 출가해서 두루 출가하기를 허락을 했답니다. 처음에는 화산 건법사 문화로 가서 경을 듣는 것에 주력하여 가르침을 받고 정진하였는데요. 눈길이 닿는 것은 잊어버리는 예가 없었고 IQ가 굉장히 좋았는가 봐요. 귀에 스친 것은 반드시 기억하시며 거친 행동은 깨끗이 씻어내어 출가 수행자가 갖춰야 될 미의를 조련하였습니다. 나는 이렇게 강의를 이렇게 하면서도 어제 한 게 기억이 안 나고 그제 한 게 기억이 안 나고 같은 심정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같은 심정일 거예요. 또 이렇게 하면서 내가 어제 한 거 보니까 어제는 홍척선사였더라고. 홍척선사가 누구지? 내가 어제 강의했는데도 홍척선사는 실상산의 실상사 개조했던 구산 중에 하나죠. 그럼 쭉 보니까 우리가 도원선사도 공부했어요. 봉암사 이렇게 구산전문 봉암사를 개창을 했던 스님이고 도윤선사 처음 들어보는 것 같아요. 사자산 쌍봉사 또는 법풍사 이야기를 했었죠. 또 현욱선사 창원 복림사 했다 했어요. 해철선사는 이제 곡성 태안사 독리산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무염선사는 성주산 저기 보령 있는데 대천 보령 있는데 성주사. 또 순지선사는 북한의 오간산이라고 해서 수미산 구산선문 중에 수미산문을 개창을 했고 범일국사는 굴산사 강릉에 굴산사지가 있다고 그래요. 그 굴산 산문을 개창을 했다라고 그랬어요. 도의국사는 이제 오늘 이야기할 건데요. 도의국사는 가지산문을 개창했는데 도의국사는 설악산 속초의 양양에 진전사를 창건했지만 거기를 구산선문이라 하진 않고요. 도의국사의 제자인 염거화상의 제자인 오늘 보는 보조채징선사. 이 보조채징선사가 저 가지산 장흥의 보림사를 대대적으로 창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가지산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흥덕왕 민년에 827년입니다. 가량협산 보원사로 가서 구족계를 받았다고 그래요. 그리고 설악산 억성사에 이르러 염거스님의 문화에 들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 도의국사가 설악산 진전사에서 말년을 보냈다면 거기서 염거화상이라고 제자를 뒀던 거예요. 이 제자가 억성사를 설악산에 창건을 했는지 있는 데를 갖는 건지 억성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신흥사를 옛날에는 억성사라 했나? 그건 모르겠어요. 하여간에 나중에 공부를 더 해봐야겠네요. 억성사에 가서 공부를 한 거예요. 염거화상 밑에서. 그래서 염거 문화에 들어가서 법인을 개성했다라고 그래요. 법손을 이었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제 은사 제자 관계가 있거든요. 은사 스님이 있고 또 은사 스님은 또 그 스님의 은사 스님이 있고 이게 이제 이 속세에서는 거의 아버지 정도의 그런 족보에 해당이 돼요. 사실은 법으로 내려오는 게 가장 좋잖아요. 법으로 이렇게 우리 부처님이 가섭존자에게, 가섭존자가 안한존자에게, 안한존자가 상남하수존자에게 그렇게 해서 8번째가 보리달마, 달마대사. 달마대사는 해가스님에게, 해가스님은 승찬스님에게. 이것은 법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법이 아니고 출가할 때 머리 깎아준 스승, 이제 은사라고 그러죠. 은사.
법은사가 있고 그냥 은사가 있어요. 나를 머리 깎아주는 스님, 태어나게 한 거. 그게 이제 바로 우리 은사 스님, 원자, 효자 스님. 우리 은사 스님의, 은사 스님은 법자, 전자 스님. 우리 법자, 전자 스님의 은사 스님은 백양사의 설자, 제자 스님인가? 그랬다 하더라고요. 당시에는 유명한 스님인데, 우리는 전혀 알지 못하는 스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거는 이제 바로바로 은사의 부모 자식 이런 건데, 조금 전에 말한 달마대사가 달마대사가 해가 스님은 승찬 스님에게 이것은 법으로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철 스님이 우리 법자 전자 스님을 제자로, 법제자로 해서 건당까지 이렇게. 건당이라는 것은 은사를 바꾸는 거예요. 우리 말로 하면 은사가리. 은사를 간다. 은사가리라고 하는데,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지금 은사 스님께서 열반하셨잖아요. 그러면 이제, 통도사 주지 스님한테 은사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통도사 주지스님한테 스님 제자로 받아주십시오. 그러면 이제, 건당이라고 해요. 그거를 건당, 은사를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대체로 건당하지가 않죠. 건당하는 경우에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한 가지는 정말 이제 아버지가 사라진 것 같아. 문중이 하나도 없어. 이거 어떡하지? 나도 좀 사용사제도 있고 은사스님도 있고 했으면 좋겠어. 라고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은사스님이 속퇴를 해버렸어. 은사스님이 이제 속퇴를 젊어서 할 수도 있지만 나이가 50이 넘어서 속퇴할 수도 있거든요. 죽을 수도 있고 은사스님이 속퇴할 수도 있어요. 은사스님이 속퇴하면 은사스님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그렇잖아 이게. 우리 아는 스님, 우리 누구라고 얘기 못하고 얼마 전에 여러분도 알잖아, 스님. 그 스님의 은사 스님이 속퇴까지는 아닌데 다른 종단을 만들어 가지고 나가버렸어요. 조계종이 아니고 본인이 이제 종종 비슷하게 해서 나간 거예요. 이제 교주가 된 거야. 이제 다른 종단 하나 차려가지고 나간 거예요. 이렇게 그 스님 제자로 있으면 얼마나 황망하겠어. 우리 은사 스님이 다른 종단을 만들어서 나가버렸어요. 같이 따라 나가기도 그렇고 좀 이상하잖아요. 교주가 돼서 다른 데 나가면 이상해. 따라 나가기도 그렇고 있잖니 참. 우리 은사 스님이 이런 경우 이제 건당을 해서 이제 그래서 이제 자기 가문을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립을 하는데, 이런 경우는 그래도 이제 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구나 할 수 있는데, 때로 이제 정치적인 이유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뭐 총무장 스님의 제자로 건당을 하고, 보니까 이제 이렇게 통도사나 해인사나 이렇게 그런 쪽에 힘이 좀 세거든. 이제 정치력이 있거든. 그러면 그 스님 밑으로 이제 건당을 해서 그 스님 밑에서 한 자리 하게 되고, 뭐 말살을 얻게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제 이렇게 은사제자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이제 문중이라는 게 생겨요. 거대 문중이 있죠. 저 북쪽으로는 망공스님, 경어 망공스님의 제자, 수덕사, 법주사, 불국사, 이쪽에 있는 마곡사까지 닭이죠. 이런 스님들은 이제 경어 망공스님의 제자들이 이제 형성이 돼 있고, 이쪽 범어 문중이라 해서 동산 스님, 하동산 스님이라고 용성 스님 제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용성 스님 줄이죠. 용성 스님과 동산 스님. 동산 스님이 제자가 그렇게 많아요. 엄청 제자를 많이 줬어요. 성철 스님도 동산 스님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이 남쪽의 경남 이쪽에 거의 대부분은 동산 스님 문중이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쪽 문중을 범어 문중,
또 수석사 좀 전에 말한 경험안공문중을 덕숭문중이라고 그래요. 이 두 개가 이제 거의 뭐, 그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고, 거기에 속하진 않아도 통도사는 단독문중이에요. 구화스님 제자들이 통도사에 다 있고, 구화스님은 영성스님이나 경허스님하고 또 다른 통도사, 뭐 구화스님은 그 참선을 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는 얘기는 못 들었고, 이렇게 사판 생활을 아주 잘하신 통도사를 잘 경영해서 제자들을 다 구화스님 제자거든요. 그러니까 경봉스님도 구화스님 제자고, 월화스님도 월화스님, 구화스님의 바로 제자인가 손주 제자인가 이게 제자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은 통도사가 두 개 문도로 월화문도 경봉문도 이러지만 사실은 한 집안이죠. 구화스님의 제자들이니까. 그리고 이제 송광사 같은 경우 또 이제 단독으로 이렇게 그 효봉스님의 제자들이, 효봉스님, 구산스님의 제자들이 송광사 이렇게 있어요. 몇백 명 이렇게 지금 있죠. 그러나 이제 거의 이 현장 정치, 총무원 정치는 이렇게 경허문도, 덕숭문중하고 범어문중에서 많이 하고, 그 중에 이제 통도사도 일정의 지분들이 있어요. 통도사 스님들도 총무원 진출을 좀 하고, 송광사 스님들은 이제 그 총무원 진출 잘 못해요. 대체로 보면. 송광사 스님들은 대체로 공부만 하는 이제 그 점잖은 선비 같은 스님들이 참 많아요. 근데 이런 문중이 이제 결국 당쟁처럼, 정쟁처럼 정치화됐다. 그래서 조계종을 움직이는 큰 손이 되고, 지금 전 총무원장 스님이 자성 스님인데, 근데 덕숭문도 쪽이거든요. 지금 설정 스님도 수덕사 하잖아요. 그러니까 덕숭문 중에서 계속 지금 연달아서 계속 총무원장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이거는 속임보다 더 못하다. 그래서 지금 이런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 건데, 옛날부터 이제 이 문중제도가 없어져야 된다라고 자꾸 주장을 하는데, 사실 없애기 어려운 게 옛날부터 문중제도는 계속 이어져 내려왔거든요. 또 선종에서는 더더욱 그렇고, 해능스님, 육조 해능스님 제자로 5가 7종이라 하잖아요. 5가문에 7개의 종파가 나타났다. 모두 다 해능스님을 스승으로 여기지만 그 상자, 제자가 해서 가지가지를 계속 쳐가지고 한 문도를 이루고 또 한 문도를 이루고 또 한 문도를 이뤘어요. 그리고 우리 구산선문도 그렇잖아요. 그 해철 스님들의 독리산 문도들이 또 범일국사 하면 범일국사대로 명주에서 강릉 쪽에서 그 제자들을 문중을 형성을 했었잖아요. 봉암사는 봉암사대로 이렇게 문중이 형성이 됐고, 그것이 신라 말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내려온 건데, 이것을 문중을 어떻게 어떻게 다 없애겠어요. 제일 좋은 것은 모두 다 석가모니 부처님 제자니까 다 똑같이 평등하게 사용사제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제일 좋겠습니다만, 뭐 거의 불가능하죠. 현실적이지 않은 것은 주장하지 않는 게 더 낫고, 현실에서 어떻게 조금이라도 더 낫게 만들까를 고민을 해야지, 이루지 못할 것을 자꾸 주장하면 아무 이렇게 쓸모없는 주장이 돼버리죠. 문중제도가 이제 많은 것을 해결을 해주기도 해요. 내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아프면 스승이 이제 은사 스님이 그 약값을 해라 라고 하고, 출가할 때 머리 깎으면서 옷하고 이런 것들을 다 줘요. 가사 장삼 은사 스님이 마련해주고, 제가 좀 강원에 가서 공부하겠습니다 하면 교육비를 은사 스님이 대줘요. 또 유학 가겠습니다 하면 은사 스님이 그래 가서 공부해서 유학비를 지원을 해주죠. 근데 이제 그 우리 앞에 세대,
지금 60대, 70대, 80대 이런 이제 노스님들, 은사스님들은 다들 어려운 시절에 살았잖아요. 어려운 시절에 살았던 사람들의 대부분의 유형들이 들어간 건 안 나와. 주머니에 들어간 게 안 나와요. 제자가 지금 병이 났다는데, 제자가 지금 공부하러 간다는데, 차비도 안 주는 스승이 있고, 스승이 절 주지고, 제자가 와서 이렇게 원주하고, 충마하고 그러면 월부시라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용돈이라도 줘야, 그거 안 주고, 이제 그냥 부려먹고, 부려먹는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제자는 당연히 스승 밑에서 시봉하고, 사중의 일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자비로움을 기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스승 밑에서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또 제자들은 또 안 그렇잖아. 아니, 스님 그래도 그 용돈이라도 주면서 우리 70대 이런 전후된 우리 은사 스님들의 특징들이 다들 인색한 거예요. 근데 이제 모두에게 인색하냐 그러진 않아. 누구한테는 또 간까지 빼주면서 다 주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는 더 좋아하고 제자인 우리는 팽당하고. 이제 우리 큰 스님이 좀 그러셨어요. 우리 바로 은사 스님이야 원자 효자 스님이 워낙 가난하셔서 뭐 이렇게 우리 제자들한테 뭘 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그러니까 저는 달라고를 아예 하지 않았죠. 근데 우리 사제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제 중에 한 명은 잘 달라고 해. 그래 차도 사고 뭣도 사고 많이 해. 근데 우리 은사 스님이야 가난하니까 뭐 권력도 없으니까. 그런데 은사 스님이 이제 법자 전사 스님은 해인사 주지도 2번이나 하고, 또 부방장도 하고 방장도 하고 종정도 2번이나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심지어 총무장도 하셨어. 원로 의장도 하시고 안 한 게 없어요. 다 했어요. 보면은 다 하셨는데, 우리 제자들은 한 명도 이렇게 가서 스님이 일로 와서 이것 좀 하지, 저것 좀 하지, 충무도 하나도 안 시키고, 이제 중용을 하나도 안 했어요. 사실 큰 스님이 볼 때는 제자들이 쓸만한 놈이 없겠구나 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봐도 이렇게 우리 애는 다들 공부하는 스님들밖에 없어가지고 정치에 관심이 없는 스님들이 다예요. 거의 대부분이요. 근데 이제 우리한테는 그렇게 이렇게 가면 인사를 드리면 왔니?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그러면 저희들도 뭐 그렇잖아요. 그러면 가만히 한 3초, 5초 있다가 가봐 이러시거든요. 가봐. 저 밑에 가서 차나 한잔 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은사 스님하고 제자의 관계가 막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 스님을 전폭적으로 지지해주고, 그 스님은 또 큰 스님한테 굉장히 잘했어요. 그 스님이 해인사 주지도 하고, 지금은 감옥 갔지만 주지를 잘못해가지고 감옥 갔어요. 비리가 많아가지고. 그래 이제 해인사를 좌지우지했죠. 혼자 이렇게 의외로 이제 9세대 나이들 드신 분들의 세대가 이렇게 공평성, 형평성이 별로 없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을 생각해 보면 자식이 뭐 5형제, 8형제가 있는데 누구를 특별히 더 좋아하는 부모님이 그래 많았어. 뭐 막내를 특별히 좋아한다든지 장자를 특별히 좋아한다든지 이래가지고 특히 여성들은 굉장히 차별받고 부모님한테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그 시대의 어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의 어떤 이런 흐름들인 것 같아요. 속세에서도 그런 것처럼 절에서도 스님들이 인색하고 막 이렇게 고지식하고 말이 안 통하고, 또 이렇게 7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얼마나 정치적으로 이렇게 험악한 일이 많았어요. 또 정부에서는 뭐 이렇게 반공 이러면서 사람들 세뇌교육 시켰잖아요. 북한만 세뇌교육 시킨 게 아니고 우리도 세뇌교육 당했잖아요. 또 우리 조계종사는 드라마틱해서 막 비구대처 싸움까지 막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싸움 부채질 시켜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부채질 시키는 바람에 그런 걸 겪은 스님들이
지금 충무원에 있는 거예요. 이제 충무원의 수장들이 원로들이 그런 걸 겪은 세대, 노장 세대인 거예요. 그러니 지금 이제 개혁이 안 되고 아무리 주장을 해도 저게 사람인가 싶을 정도로 이래 된 거예요, 보면. 그래서 참 세대 교체가 빨리 돼야 된다. 우리네 정치들은 세대 교체가 빨리 되잖아. 보면 9세대가 이제 완전히 좀 이제 현재 보수 세력이라는 것이 완전히 지리멸렬하게 사라져 버렸잖아요. 이거는 세대 교체지 보수가 망한 게 아니거든요. 세대가 교체에 대해서 흐름이 바뀐 거거든요. 그럼 우리 불교도 흐름이 바뀌어야 되는데, 바뀌려면 이 지금 권력을 쥐고 있는, 재산을 쥐고 있는 70대, 80대 이스님들에서 한 단계 내려와야 되는데, 이게 이제 참 어렵고 난감하다는 겁니다. 너무 많이 얘기했네. 다음에 또 얘기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